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시골의사의 부자경제학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박경철이라는 유명한 시골의사가 쓴 책이죠. 시골의사라는 표현이 참 재밌긴 한데 20년 동안 성공과 실패를 오가면서 깨달은 부의 원리,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 전문가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 책은 출간된 지가 아주 오래된 책이고 2006년도에 출간이 됐습니다. 2006년도 하면 우리나라가 어떤 시기였냐면 그 월드컵 이후로 유동성이 막 확대돼서 주식과 부동산이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던 그런 때죠. 제가 결혼을 한 때기도 하고요. 제가 막 대학교 졸업하고 그 당시만 해도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고 이런 책이 있는 줄도 몰랐고 책 자체를 읽지 않았던 그런 저에게 암흑기입니다. 지나고 나서 이 책을 읽으니까 와, 내가 왜 이 책을 왜 안 읽었지? 왜 이제 봤지? 그런 책이에요. 자, 2006년도에 나온 오래된 책이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쓸모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쓸모가 있어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그것이 과연 맞았는지, 이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떤 원리들이 정말 맞는지, 틀리다면 왜 틀린지,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론과 실제가 다를 수 있는데 왜 다른지, 상황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내다볼 수 있어요. 다시 읽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은 30분 안에 리뷰하기 정말 아까운 책이었습니다. 보시면은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였고요. 여기 뭐 보면은 올해의 책에 각종 모든 언론사,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 뭐 주간조선 등등에서 막 예스24 선정된 올해의 책, 2006년도 최고의 그런 책이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2006년도 저한테 정말 의미가 있는 때죠. 부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부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부자들은 어떻게 투자하는가? 싸다 비싸다는 무엇인가? 금리와 인플레이션의 영향, 수익률, 쌈 왜 중요한가? 재테크의 오해를 버려라, 부자가 되는 길, 성공에 이르는 길까지 해가지고 아주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여서 부자가 되는 것이 자신의 부가가치가 낮은 상태에서 재테크로 부자가 되려는 것보다 훨씬 윗길이다. 그러니까 나의 소득이 너무 작은 채로 이걸 모아가지고 알뜰살뜰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보다 나의 가치를 높여서 내가 좀 더 많은 페이를 받거나 내가 큰 사업 소득을 얻어서 재테크를 하는 게 더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남편 월급 250만 원일 때 125만 원씩 저축을 했어요. 물론 나쁘지 않았어요. 그때는 아이가 어리고 제가 사회활동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냥 가능했는데, 그렇게 평생 125만 원씩 모으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내 몸값을 올려서 조금 더 버는 게 좋다. 이거는 모든 자기계발서에 이제 나온 얘기죠.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자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자율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이자를 내면서 투자를 하기도 하고,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서 산업에 투자하고, 이렇게 사회가 잘 돌아가도록 하는데, 문제는 다른 데 있대요. 절박한 처지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고리의 이자율로 대부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 업체에서 비싼 이자로, 요즘 이율 2%, 3%밖에 안 되는데 10%, 20% 이렇게 대출을 해서 그 사람들은요, 자본의 착취를 당한대요. 긍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벗어나서 돈을 빌리는 사람은 금리 이상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자를 받았으면 그 이자 이상의 부가가치가 생기는 게 아니라 당장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서, 이게 바로 부정적인 자본 착취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빚으로 생활비 쓰는 건 절대 안 되고요. 수입을 넘어선 지출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좋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를 내가 내면서 그걸로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건 상관이 없죠. 기업들이나 대부분 자영업자분들은 대출을 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자, 부자란 그럼 무엇일까요? 부자란 더 이상 돈을 벌 생각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돈을 더 벌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부자란 이자율을 기준으로 경제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 부자가 아닌 사람은요, 경제적 결정에서 이자율보다 더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는 사람. 자, 가난한 사람은 이자 말고 다른 게 더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뭐 당장 먹고 살기 힘들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 근데 부자는요, 이자율을 기준으로 경제 현상을 바라본대요. 아, 경제가 좋아지고 있구나, 나빠지고 있구나,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겠다, 하지 말아야겠다를 이자를 보고 결정한다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막 밑줄을 걷습니다. 제가 여러 권의 책을 내면서 항상 금리의 역습이라는 염상훈 저자의 책을 추천을 했는데요. 이 책은 뭐 절판이 됐어요, 지금. 근데 이런 걸 제가 금리를 자꾸 강조한 이유가 이게 정말 경제를 바라보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스에 나온 뭐 금리가 오른다더라, 떨어진다더라, 그런 거를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다볼 수 있는 거죠.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수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금리가 얼마나 많이 올랐나요? 네, 이런 거 한번 실질적으로 봐야죠. 부자들은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정부의 정책으로 자신의 재산이 손해를 보거나 반대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타진하고, 금리의 변동 혹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자산 가치가 떨어지거나 혹은 증가할 가능성을 항상 가늠한다. 정책에 따라서 나의 어떤 재산이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은 이익을 보고 수혜를 볼 수 있어요. 항상 무슨 정책을 보면요, 이익을 보는 쪽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익을 보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정책에 예민해야 한다. 부자가 아닌 사람도 지금부터 정책을 공부하고 금리를 공부하며 뭐가 될 수 있어요? 부자가 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는 경제 기초 이론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기초 수준을 뛰어넘은 중급 고급 레벨의 스토리도 함께 들어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델이라는 이 모델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모델인데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동그란 달걀 모양이 되어 있고요. 맨 위에가 금리의 정점, 아래쪽이 금리의 저점이에요. 자, 그럼 금리가 쭉쭉쭉쭉 내려가죠. 자, 금리가 내려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 금리가 점점 떨어져요. 그러면 부동산 월세 수익 같은 거 매력적이겠죠. 월세는 그냥 떨어지지 않으니까. 금리가 떨어진다고 월세가 따라서 떨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가 점점 낮아지겠죠. 금리가 내려가니까. 자, 그러면 담보대출 이자가 떨어지면서 집을 사도 이자가 옛날보다 적게 나온다. 월세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 게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나은 개념이 되니까. 지금 과거 우리가 거의 한 10년 정도, 10년뿐이 아니죠. 지속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서 월세가 매력이 됐고 상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저점을 찍고 반대로 오른다. 그러면 월세가 오르지 않죠. 자, 금리가 오른다고 월세도 같이 오르나요? 오르지 않아요. 그러면 대출이자는 어때요? 점점 더 부담되겠죠. 금리가 막 오르니까요. 그럼 부동산을 투자하지 않고 매도를 하라. 이렇게 써있어요, 여기. 부동산을 매도하고 주식을 투자하라. 자, 그럼 금리가 오를 때는 왜 주식이 좋으냐? 이 금리라는 건요, 최소한의 마진이에요.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은 은행 이자보다 높게 나오는데 은행 이자가 점점 올라간다는 건 물가가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100%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죠. 왜 마이너스 금리야?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가 자꾸 저점으로 떨어지는 얘기는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금리를 낮추는 거였어요. 요즘 2019년 현재 미국은 왜 금리를 올릴까 말까를 자꾸 얘기할까요? 물론 지금 현재는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경제가 별로 안 좋다 이 얘기예요. 경제가 좋아야만 이자를 확 올릴 수가 있죠. 이자를 올린다는 거는 기업과 가게가 더 많은 이자를 낼 환경이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지금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리려고 해요? 내리려고 해요? 올릴 수가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이자를 누가 감당해요? 못하죠.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자를 낮춰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미국 금리가 최근 동안 계속 올랐지만 우리는 따라가지 못했죠. 왜?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으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자의 흐름을 좀 경제 상황과 함께 보시면 재미가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받은 임금을 점점 쌓아놔요. 통장에다가. 근데 그 돈을 빌려서 이제 은행에 넣은 돈을 누군가 빌려 투자를 하죠. 그 사람이 없으면요, 이자를 점점 낮춥니다. 자, 경제가 안 좋으면 점점 그래서 이자를 낮추는 거예요. 제발 돈 좀 빌려가세요. 돈을 빌려서 돈을 좀 돌리세요라고 합니다. 결국은 그 돈을
수익률을 찾아서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는 상황이 돼요. 이걸 머니게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유동성이 늘어나서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 가치가 늘어나면서 부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진 사람들의 소비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일본도 잃어버린 20년 생기기 전에 부동산이 막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막 돈을 펑펑 쓰기 시작한 거죠. 자, 돈이 풀리고 수요가 증가하면은 상품 가격이 올라가야 된대요. 우리가 먹고 있는 물, 쌀, 김치 다 올라야 되는데, 문제는 요즘 농산물이나 필수 소비재와 같은 제품들이 저임금 국가에서 싸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플레이션을 못 느끼는 거예요.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아요. 공산품은 생산성 향상, 그러니까 공장을 막 돌리면서 인건비를 자꾸 다운 하다 보니까 가격 인상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이 풀린 유동성이 어디로 가요? 부동산이나 주식으로는 가는데, 이제 물가로 안 가니까,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으니까 월급이 그대로인 상황.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 풀린 돈들이 다 투자하거나 땅, 부동산, 뭐 주식 이런 데로 가니까 그런 자산 가치만 올라가는, 그래서 양극화가 더 생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유동성이 늘어나면은 같이 물가가 싹 오르면서 월급도 같이 싹 올라줬는데 이게 잘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채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채권은요, 금리가 오르면 손해고 금리가 떨어지면 이익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권은 원래 은행 금리보다 살짝 높은 채로 회사채, 뭐 국채 이런 것들이, 야, 우리 거에 좀 투자 좀 해봐. 1년 만기 채권, 10년 만기 채권 이런 게 있어요. 뭐 10년 만기 채권은 거의 국가가 소유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자, 그럼 이자보다 높아야 누가 사겠죠? 리스크가 그래도 요만큼은 있으니까 망하면은 이제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금리가 점점 떨어졌을 때는 얘 이자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이고, 반대로 이자가 막 올라요. 근데 얘는 이자보다, 원래 옛날 이자보다 조금 더 주기로 한 건데 막 오르면은 손해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은 금리와 경기를 예측해서 사고 파는 것이다. 이게 금리를 예측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부자들은 금리를 가지고 경제를 예측한다. 금리, 즉 돈의 흐름을 꿰뚫지 못한다면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투자 행위는 사상 누각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이 투자자라면 매일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것이다. 나는 지금 금리 이상의 수익을 올릴 자신이 있는가? 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을 때, 아니요, 나는 금리 이상으로 올릴 자신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투자는 운이 좋아서 잘 될 수도 있고, 운 나쁘면 망하는, 뭐에 기대는 투자예요? 운에 기대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죠. 지금 책이 이 정도 읽었는데 계속 금리 얘기만 하고 있어요. 금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실세 금리가 약 4.5% 수준인데 임대 수익이 7%가 나오지 않는다면 세금을 감안할 때 그 부동산은 거품이다. 별표 한번 할게요. 물론 이 실세 금리가 4.5%고 임대 수익이 7%란 얘기는 2006년도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사려는 부동산의 시가 대비 임대 수익률이 그 이하라면 현재 부동산 가격은 거품이며 투기 거래 요인이 숨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 뭔가 투자를 할 때 금리를 기준으로 내가 보는 거예요. 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뭐라고 말했어요? 현금 흐름이 나오지 않은 부동산은 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적으로 여러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가수 박미 씨도요, 3% 이상이 나오지 않는 미국 부동산은 사지 않는다고 했어요. 투자 수익이. 자, 그럼 여러분은 투자를 할 때 몇 퍼센트의 임대 수익이 나오는 아파트를 구입하시나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이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월세가 얼마 나오는지도 몰라요 라고 얘기해요. 나는 월세 안 받을 건데요? 난 전세 놓을 건데 월세가 무슨 상관이에요? 얘기합니다. 근데 임대 수익률이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 강남에 있는 대부분 뭐 상가든 뭐 빌딩이든 아파트든 임대 수익률이 가장 나쁜 데가 강남 부동산이. 왜? 강남은 항상 임대 수익으로 투자를 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 수익은 아주 싸지만 그냥 구매를 하고 싶고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고 거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죠. 매우 높아요. 지방으로 갈수록 임대 수익률이 아주 높아요. 왜? 사고 팔려는 욕구가 없으니까. 그냥 오로지 임대 수익. 근데 제가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 맨 뒤에 임대 수익률 표를 갖다가 집어든 거예요. 왜? 어떤 투자의 기준으로 삼을 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동산이 임대 수익 기준으로 거품인지 아닌지 정도는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뭐 거품이니까 사지 말자 이게 아니라 알고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기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어떤 부동산을 싸다, 비싸다라고 다들 얘기하죠. 막 서로 싸워요. 싸네, 비싸네, 앞으로 여기는 더 올라야 되네, 말아야 되네. 그 부동산 관련 사이트만 들어가도, 이렇게 커뮤니티만 들어가도 그런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매매가 이루어지는 순간은 항상 싸다와 비싸다의 충돌이며 그 순간 둘 중 하나는 분명히 손해를 보는 거래를 하게 된다. 훌륭한 상인은 싸다고 생각한 물건을 사서 다시 비싸다고 생각하는 가격에 되파는 사람이며, 무능한 사람은 싸다고 생각하는 가격에 사서 다시 싸다고 생각되는 가격에 파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오른다 떨어진다는 당연히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파는 사람은 어때요? 아, 이제 꼭지야. 다 올랐어. 혹은 앞으로 경제가 안 좋으니까 떨어질 거야. 뭐 인구 구조 때문에 떨어질 거야 하고 팔아요. 그리고 사는 사람은 어때요? 오를 거야. 더 오를 거야. 사는 사람이 바보예요? 예. 만약에 100명이 다 100%의 모든 인구가 다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아무도 집을 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싸다 비싸다와의 충돌이면서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손해를 본대요. 산 사람이 손해를 보든 판 사람이 손해를 보든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걸 보시는 분 중에 사지 않아서 손해보신 분, 뭐 사서 손해보신 분, 팔아서 내가 몇 년 전에 막 어디 집을 팔았는데 엄청 올랐어요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잘하고 돈을 벌려면 정보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보에 4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이걸 유용한 정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내가 가진 정보는 다른 사람이 가진 정보와는 달라야 한다. 세상 누구나 알고 있고 뉴스에 다 나오고 신문에 나오는 정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둘째, 내가 가진 정보는 다른 사람의 정보보다 정확해야 한다. 얼마나 정확한지 그거를 누가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정보가 정확한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기꾼들 말에 휘둘리고 떨어지는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셋째, 내가 가진 정보는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막 뜬구름 잡고 예를 들면 서울이 좋다더라. 서울 어디? 예. 뭐 구로구가 좋다더라. 구로구 어디? 구로구가 얼마나 넓은데. 그래서 구체적이지 않은 정보는 여러분 정보가 아니에요. 뭐 제주도가 앞으로 뜬다. 제주도 뭐요?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싸게 사는 게 중요하지 비싸게 사놓고 오른다라고 기다리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일이죠. 넷째는요. 유용한 정보는 시의성이 있어야 한다. 자, 이게 뭐냐면 실시간 반영되는 정보인지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 한 달 전에 한물관 정보, 6개월 전에 정보, 6개월 전에는 경제가 정책도 달랐고 미국도 금리를 올린다고 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지나간 정보라든가 시기적절하지 않은 거는 정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책을 열심히 읽고요. 왜냐면 구체적이면서 정확한 정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니까 배경 지식이 넓어야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거든요. 자, 책을 많이 읽고요. 간접 경험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장을 많이 가보고, 세 번째는 사람을 중시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책을 읽어서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건 뭐예요? 시골의사 박경철 씨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너무나 현명하고 너무나 좋은 지식이 있는데 만날 수 없으니까 책을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책보다 더 좋죠. 만나서 대화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다면. 제가 책이랑 사람을 정말 돈만큼이나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는 어떤 투자 수단을 선택할 때 재테크에 대한 자신의 능력과 안목의 비중이 사회 평균 대비 최소 49% 이상을 차지하지 않는다면 그냥 평균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 평균이라는 거는 그냥 은행 예금해라 이 뜻이에요. 상위 49% 안에 나의 지식과 능력이, 재테크 능력이 없다면 주식, 부동산을 선택할 경우에 비싼 거래 비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업료를 지불하고 투자에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해야 돼요. 경쟁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만약에 10억 만들기, 우리가 10억 만들기 열풍이 많이 불었었어요. 뭐 아직도 10억 만들기에 꾸민 사람이 많습니다. 10억 만들기가 진짜로 생존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절박한 문제라면 3가지 방법이 있대요. 첫 번째, 예금을 하면서 10억을 모으겠다?
포기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투기판에 뛰어든다. 향후 30년간 연 15%의 투자 수익률을 내면은 10억 모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돈으로. 3번, 최소한 1억 원 이상의 종잣돈을 가진 상태에서 연 10%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내는 것. 요게 세 가지가 10억을 만드는 방법이래요. 그렇게 됐을 때 종잣돈 1억을 만들어서 연간 10% 수익률을 내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요, 한 달에 얼마를 버세요? 혹은 한 달에 얼마를 모으세요? 라는 질문보다는 당신은 한 달에 몇 %의 수익을 냅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그런 중매쟁이들이 선을 보게 해준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납니다. 왜냐면 그만큼 우리가 이자가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책이 2006년도에 아주 큰 부동산 폭등이 일어나기 직전에, 물론 이때도 스물스물 오르고 있었지만 그때 나온 책입니다. 정확히 몇 월인가 한번 볼게요. 아마 책이 나온 시점보다 책을 썼을 시점은 훨씬 전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6년 7월에 나온 책인데 불과 1년도 안 돼서 85세가 발행된 책이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이 정도예요.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였죠. 자, 부동산 이야기 나와 있어요. 지금 아파트 공급량을 늘린다면 그것은 오히려 미래 자산의 가격의 폭락을 불러올 수 있고, 반대로 지금처럼 공급량을 크게 늘리지 않는다면 당장 현재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꺾기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공급을 늘리면 앞으로 떨어질 것이고, 공급을 늘리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그런 기대 심리를 꺾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게 정말 정답이죠. 결국 정책은 상황에 따라 옳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지만 시장은 늘 옳다. 별표예요. 시장은 늘 옳다예요.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건 다 이유가 있고요. 우리가 보기에 저거 10억이야 미쳤어? 저거는 뭐 7억짜리 미쳤어? 라고 해요. 지방에도 뭐 비싼 부동산이 있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런 공급량이라든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그런 자산가들은 분명히 한단 말이에요. 이건 앞으로 오를 거야. 10억, 20억 가진 사람이 뭐 바보예요? 아무거나 막 거품 사게?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정책은 틀릴 수도 있지만 시장은 늘 옳다. 시장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들. 지금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요인으로 뭘 꼽았어요? 수요와 공급이에요. 다른 정책들은요, 교란하는 요소일 뿐 정답이 아니라고 합니다. 공급을 늘리면 늘리는 대로, 줄이면 줄이는 대로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머지않아 이렇게 강세로 가다가 정점을 찍고 제자리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주택 수요에 대한 그래프가 있어요. 연평균 주택 수요랑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요, 2010년도 이후에 택지 수요로 인한 토지 수요가 급격하게 줄면서 전체 부동산 시장이 급냉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했어요. 2010년 이후에 택지 수요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더 이상 새 집이 필요 없다라고 이 책에선 얘기했지만 실제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우리가 정말 새 집이 필요가 없나요? 택지가 필요가 없었을까요? 지방에 많은 혁신도시와 신도시들이 생겼고요. 2013년도에 박근혜가 택지 촉진 개발법을 폐지하면서 3기 신도시가 굉장히 늦어졌어요. 2기 신도시가 지금 거의 다 잘 됐죠. 그래서 택지를 안 하고 안 만들고 공급을 안 하니까 신규 주택 수요가 폭발하면서 새 아파트가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까지도 인기가 많습니다. 대전 같은 곳도 지금 신규 택지가 없어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전의 역사상 이례적으로 지금 프리미엄이 1억 이상을 그냥 치고 올라갑니다. 한 번도 이랬던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전체 흐름을 책으로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론을 이제 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서 이 말을 100% 믿는다면,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막 무조건 미래가 맞을 거야 라고 믿는다면 오산이고요. 이런 책을 보면서 이런 예측을 했지만 또 다를 수 있구나.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80년대에 지은 집과 90년대에 지은 집에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신규 주택의 수요가 또 필요하게 됐다. 그러니까 정부가 최근 2019년도에는 뭐 했어요? 3기 신도시를 발표했죠. 그래서 이 책이 나올 당시에는요,
2006년도만 해도요. 우리가 있는 대부분 아파트가 10년 차가 살짝 넘은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새 아파트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나 아파트가 많이 변했고 요즘은 엘리베이터를 집안에서도 막 부르고 정말 다양한 시설이 옛날 아파트랑 비교되지 않은 서비스가 생기면서 뭐 아침을 주는 그런 아파트도 있다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그래서 뉴스를 보고 100% 믿는다거나 책을 100% 믿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실제 돌아가는 상황을 내가 현장에서 보고 느껴봐야죠. 그래서 재밌게 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도 독서를 하면 항상 그런 식으로 보시면 좋아요. 3억 원짜리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월 100만 원씩 저축을 하면 인플레와 흡사하게 상승하는 부동산의 가격은 그로부터 훨씬 멀리 달아나 버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출을 내고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여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앞으로요. 쌀 시장 개방으로 우리나라가 변할 것들. 저는 이제 이런 경제를 보면서 FTA로 우리는 자동차와 반도체를 팔고요. 농산물을 수입하는 국가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에 따른 변화가 어떤 게 일어날 것인가를 늘 공부하거든요. 쌀값이 50% 하락한다면 농사를 지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요, 국제 쌀값은 지금 더 싸대요. 왜? 우리나라는 임금이 굉장히 높은 국가라서 당연히 쌀값이 싸지가 않아요. 정부에서 다 직불금이라든가 수매를 해준다던가 쌀을 지금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이만큼 가격 유지하는 거지 실제 지금 쌀값은 형편없습니다. 점점 쌀을 먹지 않아요. 우리 막 다이어트 한다고 탄수화물 안 먹죠. 밀가루 음식도 많이 먹죠. 그리고 베트남 쌀국수 이런 것도 쌀이 이제 우리나라 쌀이 아니죠. 과자에 들어가는 쌀가루 다 수입쌀이에요. 이게 이제 현실이에요, 우리나라에. 자, 그러면 앞으로 농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아직까지 절대 농지가 상당히 분포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 토지들의 활용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 수도권에 절대 농지 정말 많죠. 뭐 대체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지역이 김포랑 강서구 사이에 땅 엄청 많죠. 자, 이 경우에 농사 외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수도권 절대 농지는 금싸라기가 될 수도 있고 농사 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방의 농지는 가격이 급락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뉴스테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뉴스테이가 기업형 임대주택이죠. 절대 농지를 뉴스테이로 만들겠다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얼마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말이 한번 나왔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네이버에다가 절대농지 뉴스테이라고 검색하시면 어느 지역에 그런 거 하려고 말이 나왔는지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와, 절대농지? 그 논이 잔뜩한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다고? 자, 절대농지와 상대농지의 차이점 얘기할게요. 절대농지는 바둑판처럼 잘 쪼개져 있는 땅이에요. 트랙터가 왔다 갔다 해서 농사 짓기 좋은 땅. 절대농지가 풀린 적이 거의 드뭅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으려고 이렇게 정해놓은 땅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게 앞으로 쓸모가 없어지면 뭘 할까요, 거기다가? 자, 신규 택지를 공급하거나 집을 지을 때 기존에 주택이 있는 지역에다가 하면 막 반발이 일어나요. 보상해달라, 막 내 집을 빼앗아갔다, 막 돈을 더 달라. 근데 이렇게 농지를 개발하면은 굉장히 싼 값에 개발할 수가 있고 그런 분란이 없는 거죠. 저는 절대 농지의 뉴스테이를 짓는다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런 정책을 내는 사람이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니까 절대 농지를 아주 싼 값에 그냥 사다가 땅 싼 값으로 매수를 했다가 거기가 뉴스테이가 들어오면 대박이 나는 거죠. 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잘 팔리지도 않는 싸구려 땅이죠. 절대 농지는 뭐 그린벨트보다는 그래도 낫지만 뭐 그런 생각을 저 혼자 그냥 했어요.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기사를 함께 보면서 이렇게 책을 읽으면 더 재밌습니다. 최근 금값이 크게 상승한 것은 분명하지만 자, 2006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은, 구리, 아연 등에 비해서는 아직 가격이 상승 초기 단계이고 유가에 비해서도 낮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금 투자는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자, 2006년도 이 책이 나왔을 때 제가 금 값을 왜 아냐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예물 같은 걸 했잖아요. 금 값을 알아요. 제 기억에 한 돈에 한 8만 원 순금 기준으로 8만 원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게 5년 만에 여러분 2배가 됐어요. 5년 만에 자산이 2배 정도 오르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금이 2배가 올랐고 2배가 뭐야?
2배 이상 올랐어요. 한 20만 원 가까이 됐으니까. 5년 만에 거의 20만 원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참 여기에서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금이 라고 반문해 볼 수 있죠. 그럼 저는 이 이후에 경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스토리를 알아요. 잠깐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2008년도에 미국이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달러가 부족하게 됐어요. 우리가 금융위기 왔을 때는 IMF에 달러를 빌렸잖아요. 근데 미국은 지네 나라 돈인데 지네가 돈이 없으니까 뭘 하기 시작했냐면 금리를 막 인하합니다. 제로 금리까지. 그럼 뭐예요? 돈을 빌릴 때 이자를 거의 내지 않고 사람들이 이자를 못 내서 막 파산을 하니까 이자를 자꾸 탕감을 해주는 거죠. 근데 금리를 제로로 해도 그래도 돈이 돌지 않고 그래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를 해요? 양적 완화라는 걸 해요. 이게 뭐냐면 돈을 막 뿌려대는 거야. 달러를 그냥 찍어냈어요. 말도 안 되죠 사실은. 달러를 막 찍어내서 Q1, Q2, Q3로 어마어마한 달러를 전 세계에 공급을 합니다. 유동성이 늘어나고 화폐량이 늘어나면서 집값이 다시 회복을 하고 경기가 이제 좋아졌죠. 그래서 요즘 이제 금리를 올리네 마네 하는 거예요. 돈을 너무 많이 풀었으니까 회수는 어느 정도 해야겠다. 이게 또 거품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금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금값 대비 달러가 이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오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배 이상 금값이 오른 이유는 이때 2006년도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일들이 뒤에 일어난 거야, 순차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돈 화폐를 풀었기 때문에 물가 자체가 오른 것이지 금값이 오른 게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자와 빈자의 투자는 무엇이 다를까? 금리부터 뭐 채권, 주식, 부동산 없는 얘기가 없는 그런 좋은 책이었어요. 한번 일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